30대 여성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딱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난히도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좋아하던 소녀였어요. 제가 비즈공예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비즈공예사들이 대접받는 직종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시장이 크지 않아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나라 최고의 비즈공예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직종을 선택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거든요. 비즈공예를 딱히 배울 곳도 없는 우리나라 여건상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 영상들을 보며 연구하고 배워나갔어요. 조그만한 재료 하나조차도 외국 제품을 써야 하는지라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제 꿈을 이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뒤에서 제 꿈을 응원해주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뿌듯해하셨어요. 본인은 먹고 살기 바빠서 하고 싶은 일을 못했는데 하나뿐인 딸이 꼭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길 바라셨어요.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항상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셨죠. 그런 엄마의 기대에 꼭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밤낮 모르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 제 배필이 될 남자와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즈 재료를 싸게 사야 했던 저는 직접 발로 뛰며 도매상을 뻔질나게 드나들었거든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재료상을 하던 그와 2년 넘게 거의 매일같이 얼굴 보며 지내다 보니 사장과 고객으로 시작된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비즈 공예사와 비즈 재료상의 만남을 주변에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어디 있느냐며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좋은 재료를 싸게 쓸 수 있어서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1년의 연애 후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은 신혼 2년 차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1년간 겪은 시어머니는 약간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크게 부유한 것도 아닌데 늘 명품을 들고 다니고 항상 고급 식당만 가려고 하는 통에 가족 외식 한번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족함은 없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어디 나가면 부잣집 사모님처럼 행동하셨어요. 그 때문에 저도 돈 많은 연기까지 했어야만 했거든요. 결혼 후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해준다며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 자리는 그야말로 부잣집 사모님들의 골프 모임이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죠. 온갖 명품 이야기, 남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모님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근수 엄마 눈에 차려면 보통 집안이 아닐 텐데. 세탁소 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웠던 건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에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 한다는 소리가 선뜻 나오지 않아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예, 무슨 소리니? 내가 무슨 조건 보고 결혼시킨다고. 우리 사돈 그냥 작은 공장 하셔. 지방에서는 꽤 건실한 회사라고 하더라고. 사돈보다 우리 며느리가 진짜지. 너희 비즈공예라고 들어봤어? 우리 며느리 비즈공예사야.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각종 전시회도 출품하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야. 듣는 순간 정말 띵했는데요. 우리 집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공예사라니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저도 순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도 집에 오는 내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번 한 번뿐이겠지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허세와 거짓말은 멈출 줄은 몰랐어요. 얘야, 저번에 봤던 내 친구 중에 이번에 딸이 결혼한다는데 너한테 작품 하나 부탁하더라. 거 봐라. 내가 그런 부잣집 친구들 두니 너한테도 다 도움 되잖아. 인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작품 의뢰로 들어오고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재료값만 4, 5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냥 선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그 후로도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저에게 작품 의뢰를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제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작품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어머, 근수 엄마 며느리 맞죠? 저번에 비즈 작품 잘 받았어요. 역시 외국에서 배우고 와서 달라도 확실히 다르더라고. 우리 딸도 이쁘다고 좋아했어요. 이번에 하나 더 주문할까 했는데. 저번에 만나 뵀던 어머님 친구는 작품을 잘 받았다며 또 의뢰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200 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주면 되겠죠? 싸게 줘서 고마워요. 200만 원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 작품을 200 주고 사셨다는 이야기에 저는 황당하게 그지없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저번에 제 작품을 200만 원에 파셨어요?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대? 외국 비즈 공예사들 작품 보니까 그 정도 하더라. 너도 곧 그렇게 될 건데 그 정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 받았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지 200만 원에 팔았다 치고 그럼 나한테는 왜 재료값만 준 건지. 어머님, 제 작품 한 개에 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저 외국 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유명한 공예사도 아니잖아요. 제 이름이나 명예 보고 주문하는 건데 그걸 200만 원에 팔면 사기예요. 사기? 너 CM이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니? 기껏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소개해줬더니 네가 진짜 능력 있는 애였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지 않았겠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0씩 준다는데 안 받니? 어머님, 저는 제 일에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꼴랑 이거 만들면서 자부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 정도 했는데 월 200밖에 못 벌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야. 너 따위가 무슨 공예를 한다고. 그것도 재능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맨땅에 헤딩해가며 열심히 해오던 저를 무시하고 비참하게 짓밟는 어머님에게 큰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너무 뼈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비즈 공예를 시작한 지 5, 6년이 지났지만 고작 월 수입 200버는 수준으로 생활비 내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어머님과 언쟁한 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고작 자존심 때문에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군요. 엄마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걸 왜 못 팔겠다는 건데. 답답해서 참. 어머님께서 나를 외국 대학 나온 유명 공예사로 소개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그 돈 주고 사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파는 건 사기야, 사기. 난 그런 식으로 내 작품 팔고 싶지 않아. 원효대사 해골물도 아니고 고작 10만 원 남짓한 제 작품이 외국에서 공부한 유명 공예사라는 닉네임이 붙자 수백만 원 주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니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거짓말들로 생기게 된 갈등은 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부잣집 사모님 행세는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해외 유학파 며느리가 되어드려야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짓말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심리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너 지금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니? 우와, 이 며느리가 CM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네. 어머님께서는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길길이 날뛰시는 바람에 저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흥분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와 소리치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한테 정신병자라고 했다고? 너 미쳤어? 진짜 이게 네가 우리 엄마 병원에 쳐넣는다고 했다면서? 도대체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했길래 저러는 건지 제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때릴 기세로 손을 드는 남편의 모습에 더는 이 남자와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로 짐 싸들고 집을 나왔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너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너같이 재능 없는 애는 그런 일 못해. 그냥 식당 가서 그릇이나 닦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와 함께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혼 이후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분하기도 했지만 진짜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에 한동안 공예 작업에 손도 대지 못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세탁소일 도우면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비즈공예 작업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던 엄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하루는 세탁을 배달하고 돌아오니 엄마는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연희야,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니? 너 아직 30밖에 안 됐어. 네 꿈이 있잖아.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니? 엄마는 네가 그 꿈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떠니? 누가 뭐래도 엄마는 네가 만든 비즈 작품이 제일 이뻐.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줄 거야. 엄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무엇도 아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한마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마련해준 돈으로 작은 작업실을 구했고 미친 듯이 일했어요. 정말 지칠 때마다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문자를 보며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했어요. 볼 때마다 차오르는 분노는 오히려 제 목표 의식을 명확하게 해줬고 오직 비즈 공예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작업실에만 2년을 박혀 살았습니다. 점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당선되면서 비즈 공예사로서의 이름이 알리기 시작됐죠.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제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름 비즈 공예사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자 저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친하게 지낸 공예사님들과 후진 양성을 위한 학원도 차리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예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학원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학원 원장까지 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품어온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엄마가 환갑이 되셨죠. 마음 먹고 좋은 선물 해드려야겠다 싶었고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언젠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던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엄마 선물을 사고 잠깐 라운지에서 같이 간 친구와 커피 한잔 하고 있었는데 함께 온 친구는 마치 못 볼 사람처럼 본 것처럼 깜짝 놀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야, 저 사람 네 전 시어머니 아니야? 친구의 손가락 방향을 따라간 그곳에는 전 시어머니와 그 부잣집 사모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 정말 제 속에서 무언가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어머님. 이혼한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꽤나 당황하는 눈치였죠. 어머, 네가 웬일이니? 네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니, 얘? 여기 VIP 라운지에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여전하시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의 허세. 아직도 부잣집 사모님 뒷공무니에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시네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아니,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따라다녔다고? 나도 여기 VIP라고. 아직도 여기 사모님들한테 거짓말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돈이 어딨다고요? 여기 VIP라고요? 매번 카드 안 들고 왔다고 사모님 들어올 때 섞여서 같이 들어오면서 그것뿐이에요? 사모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사모님들하고 명품 쇼핑할 때 사고 나서 다음날 환불하러 오시는 거. 아참, 혹시 그건 아시려나? 저 외국 대학 출신도 아니고 해외에서 유명한 공예사도 아니었는데 사모님들 만날 때마다 작은 거짓말 때문에 연기한다고 고생했네요. 제가 10만 원에 팔고 있었던 작품 사모님들한테 2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저 집안 구석에 나와서 진짜 200만 원 받는 공예사가 되었지만요. 순간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 여자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의 마지막 문자 덕분에 제가 진짜 어머님 거짓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허언증 그거 정신병이에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친구와 라운지를 나오는데 사모님들한테 울면서 변명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에서야 제가 3년 동안 그 문자를 지울 수 없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면서 그 문자 깔끔하게 지우고 나니 모든 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능력도 없이 못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저도 저보다 더 능력 있는 후진 양성을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연락을 받자마자 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남편의 자동차를 타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숙모가 거기 계시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숙모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여쭤보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고마웠던 것은 숙모도 같은 동네에 사시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내셨어요. 막내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자주 왕래도 해서 이제 좀 친해진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인간관계는 바뀌기 힘든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에서 3남매 중에 막내딸로 컸습니다. 조부모님까지는 경매에서 손꼽히는 부자에 속하셨다는데 자식들에게 전부 다 내어주시고 재산을 나눠주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많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장남이었던 큰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부모님을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종갓집 제사와 명절 그 모든 걸 저희 엄마 혼자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식사 때가 되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상을 차려드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자식들을 돌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허리를 펴볼 새도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시대의 남자들이 다 그러하듯 집안일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맡겨놓으시고 바깥일에만 몰두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기억력도 좋으시고 여장부 소리를 들으실 만큼 기세가 아주 등등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할머니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 하셨고 할머니께서 사실상 집안일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들 고모들과 삼촌들을 시집 장가를 직접 보내셨고 근처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식들 중에서 삼촌을 굉장히 편애하셨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른 동네 전셋집을 사서 살림을 내어주셨는데 막내 삼촌은 항상 옆에 두고 싶어 하셔서 바로 앞집을 개조해서 살림을 차려주셨습니다. 막내 삼촌과 저희 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꽤 있었고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그중 삼촌의 딸이자 제 사촌 동생이 태어난 달이 음력 1월생이어서 저와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사촌 여동생과 비슷한 나이여서 그런지 바로 옆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희는 자매와 마찬가지처럼 컸습니다. 친구처럼 같이 어울려 놀기도 했지만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애초에 저희는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거든요. 3남매의 막내로 자랐고 사촌 여동생은 자식 귀한 집에서 이쁨 받으며 자라서 셈이 많았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자기가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숙모도 참 비슷하셨어요. 막내 숙모의 성격도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면이 있었는데 많이 닮았었어요. 어쩌다 제가 언니 오빠가 사준 장난감이나 과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꼭 숙모에게 일러바치고 숙모는 우리 할머님께 말씀드려서 자기도 똑같은 걸 가지거나 아니면 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참 이상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집 손주들만 챙기셨거든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마침 식탁에는 할머님과 숙모가 과일을 깎아 드시고 계셨고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 중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봐왔던 익숙한 장면이었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마치 저 보란 듯이 저희 엄마 험담을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옆 주방에 엄마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굶뜬다 어쩐다 하면서 흉을 보고 계셨는데 어린 제가 봐도 이건 아닌 듯 싶어서 곧바로 숙모에게 다가가서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헌담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엄마가 듣기라도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했는데 그때 웃으면서 숙모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희 엄마 어차피 잘 듣지도 못해서 괜찮다고 너는 딸이라면서 그것도 몰랐냐며 웃는데 그날 처음 엄마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왼쪽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시고 나머지 오른쪽 귀도 좋지 않으시다면서 그동안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엄마가 저를 낳으시면서 그랬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숙모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대놓고 옆에서 험담을 할 정도니 예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막내 숙모와 할머니는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우리 엄마는 약간 곰 같은 스타일이었고 막내 숙모는 여우 같은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걸 중간에서 할머니가 무게중심을 잡아주셔야 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막내 숙모와 사촌 여동생이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촌 여동생도 저와 친하게 놀면서 은근히 저를 자기 아래로 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무조건 사촌 여동생과 다른 학교로 가고 있었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했고 저는 타 지역의 여고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저희 먼 친척 중 한 분이 대학교를 나오셔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그 친척들이 내려올 때마다 자동차에서 내리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시골에서 뼈 빠지게 사는 저희 가족과는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그분께서 저를 특히 이뻐해 주셨는데 어린데도 영특한 데가 있다면서 저에게 안 읽는 책이나 잡지 같은 걸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혹시 서울로 오게 된다면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서울로 가게 된다면 어디든 마음이라도 부탁할 곳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했고 어쩌면 내 노력에 따라서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집에서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사줄 돈이 없었기에 잘 사는 친구들의 책을 빌려서 공부했어요. 그 결과 저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성적의 학생이 되었고 선생님의 이쁨도 받았고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는데 몇 번이고 가정 방문을 오셔서 여자라도 많이 배우면 나라에 좋은 쓰임을 받는 인재가 될 수 있다며 명문학교로 지원을 고려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막내딸이 모범생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내심 흐뭇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제 사촌 여동생이 갑자기 자기도 인문계로 가겠다며 대학을 가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공부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성적도 하위권을 맴돌았고 고등학교 때 별 생각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칭찬을 들으니 샘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때 저희 언니가 집에서 저에게 숙모 아들이 날뛰는 망둥이 같다며 웃는데 망둥이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망둥이들이었어요. 얼마 뒤 숙모와 삼촌이 저희 아빠를 만났고 제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기 딸은 갈 수 없으니 저도 못 보내겠다 셨대요. 막내 숙모는 늘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생각해 보시고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인문고가 아닌 상고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일부터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고등학교 진학 문제도 통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주마등같이 머릿속을 지나갔고 마지막에는 숙모가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주방에서만 있던 엄마의 뒷모습도 생각이 났고요. 제가 서울로 떠나는 날 막내딸을 배웅해 주신다면서 저희 엄마가 터미널까지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멀리서 손을 흔드는 엄마가 창문에 보였어요. 그런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속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다니는 섬유회사에서 학비와 기숙사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대신 졸업을 하면 그 회사에 취업을 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조건 여기로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대학을 못 갈 바에는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주산 부기 같은 과목들이 저에게 잘 맞았고 남들보다 자격증도 빨리 땄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자 회사에 실습을 올라갔고 졸업을 하자마자 회사 관리부의 격리로 취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휴가를 받아서 고향집으로 내려갔는데 졸업한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제서야 듣게 되었어요. 사촌 여동생은 인문계열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대학은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포기하고 작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옆에 있던 막내 숙모가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고 결혼해서 남편만 잘 만나면 된다고 말했고 숙모는 제 앞에서 사촌 여동생 자랑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니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없으셨어요. 아마 엄마가 일부러 모른 척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만 보면 사촌 여동생 이야기를 하셨네요. 고등학교 면접부터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제 인생 구석의 한쪽에는 숙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을 더 독하게 보냈고요. 그때 그냥 제가 먼저 굽히고 막내 숙모와 함께 사촌 여동생을 칭찬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굽히기 싫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결혼식을 올릴 때도 결혼 준비 과정 하나하나 저에게 말씀하시고 비교하시면서 자랑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지금의 제 남편과 연애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의 직원이었던 분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체육대학을 나온 남자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체육 선수였고 대학 시절에 무릎을 다치면서 그 꿈을 접고 저희 회사에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큰아버지 댁에서 3남매 중에 장남으로 자랐기에 속도 깊고 가정에도 착실한 남자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남모르게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었고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저 때문이었어요.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지금 하는 일은 오래 못할 것 같다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은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체육을 전공해서 그런지 언젠가부턴가 경찰 일을 관심을 가지는 듯 했고 결국 시험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 밤에 주차장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에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와 남편의 나이가 27살이었고 1살 어린 사촌 여동생도 결혼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들도 제 남자친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저희 부모님을 뵈러 내려갔었고요. 그날부터 숙모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운동만 했다는 사람이 무슨 시험을 공부하고 있냐며 잘 벌어도 힘든 세상인데 늦은 나이에 뭐를 시작하려고 하냐고 물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걱정이 많은 눈치였고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하셔서 선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고 그 선자리도 막내 숙모가 구해주신 거라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지금 남자친구는 헤어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께 엄청 대들었어요. 결국 한동안은 집에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눈치챘는지 그동안 하던 아르바이트도 관두고 오로지 공부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청혼을 했고 다음에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막내 숙모가 안 보이더군요. 신혼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구했고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촌동생은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낸다고 하면서 막내 숙모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면서 남편 월급은 얼마냐며 집에는 잘 들어오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오면서 그 자랑도 좋아하시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막내 숙모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촌 여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혼했다는 소식도 엄청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사촌 여동생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어머니하고 마찰이 많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산다 못 산다 하면서 마음에 속상하다며 한 소리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사촌 여동생이 불임이었어요. 그 소식을 그쪽 시댁 사람들 다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막내 숙모는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고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속으로 통쾌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쓰러워 보였어요. 본인이 그동안 내뱉은 말이 있으니 얼마나 창피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예전 일들도 잊혔고 그동안 쌓인 앙금들도 함께 지워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막내 숙모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병원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친정엄마가 길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부여잡고 도착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그러셨는지 알아보니 동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와 부딪혔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천천히 오던 자전거였고 넘어졌을 때 다치신 거라고 했어요. 손목에 살짝 금이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간단한 깁스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자전거 탔던 사람이 저에게 사과하면서 너무 죄송하다며 상황이 피할 수가 없었다고 저희 엄마가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바람에 아무런 대비를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 소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예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찾길을 건너거나 위험한 곳을 지나가실 때 누구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니셨거든요. 부담된다고 하신 적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다치셨다고 하니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병원에서 본 숙모 얼굴이 떠오르고 차 안에서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저희 남편도 별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하다가 예전 이야기도 해주고 엄마 옆에서 험담하던 것도 다 말했어요. 그런 숙모가 어떻게 병원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표정은 왜 그렇게 뚱했는지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빠랑 언니에게 연락해서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때마다 저에게 과민 반응하지 말라면서 막내 숙모도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하시겠냐면서 저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고 시장에 누구랑 다녀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역시 막내 숙모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번쩍 하더니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직장에 휴가를 쓰고 엄마 회복하실 동안 친정에 내려가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야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마침 막내 숙모도 계시더군요. 엄마는 팔에 깁스를 하고 계셨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엄청 놀라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엄마가 걱정되어서 내려왔다고 말씀드리며 옆에 있던 막내 숙모를 쳐다봤더니 숙모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피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숙모에게 여쭤봤습니다. 우리 엄마 사고 나셨을 때 어디 계셨냐고 어떻게 다쳤는지 보셨냐고 했어요. 그러더니 숙모는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치시면서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너희 엄마가 사고 난 것이 자기 때문이냐며 본인이 조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엄한 곳에 화풀이 하냐며 화를 내셨어요. 숙모가 씩씩거리다가 그냥 나가버렸고 제가 숙모를 쫓아가 보려고 했지만 엄마가 뒤에서 말리더라고요. 며칠 뒤 저희 남편도 걱정되었는지 일찍 퇴근해서 내려왔는데 남편이 저를 따로 보자고 하더니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올라가자고 하더군요. 팔이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저도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펄쩍 뛰시더라고요. 팔에 금이 좀 같다고 무슨 호들갑이냐고 유난 떨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큰 삼촌의 숙모까지 오셔서는 제 남편을 보고 이번 일 핑계로
친정엄마 데려다가 집안일 시키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잠깐 자동차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 자동차 안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친정에 내려와 있는 동안 남편이 혼자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사고 났던 곳 근처 자동차 블랙박스도 보고 온 동네를 누비며 물어보고 다녔다네요. 요즘 대부분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정말 모든 상황이 다 보이더군요. 그럼 저희 엄마가 사고가 났을 때 막내 숙모가 함께 계셨던 것이 맞았고 엄마가 다친 이유가 막내 숙모 때문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막내 숙모는 엄마 옆에 있으셨고요. 같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숙모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돌아봤고 뒤에서 오는 자전거를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외마디 소리와 함께 엄마가 넘어지셨고요. 막내 숙모가 저희 엄마를 자전거가 오는 길목으로 슬쩍 미르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숙모가 미는 게 느껴졌는지 숙모를 쳐다보셨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자전거를 보고 쓰러지셨어요. 차 안에서 남편과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손발이 떨리고 눈에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엄마 옆에서 대놓고 흉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옆에서 넘어뜨리기까지 하시니 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숙모랑 아버지 앞에서 그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숙모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서 있었고 아버지는 숙모가 엄마를 밀어내는 부분만 몇 번이고 다시 보시더군요. 자전거여서 다행이지 자동차였으면 어쩔 뻔했냐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막내 숙모는 처음에 아니라고 발뺌하고 하더니 내가 정식으로 신고하고 서류 작성해서 근처 자동차들 블랙박스 찾아서 제출할 거라고 내 남편이 경찰관인데 누구를 속이려고 하냐고 소리치자 숙모가 길바닥에 철푸덕 주저앉더니 자기 딸은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는데 그런 자기 속도 모르고 저희 엄마는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 해준다고 장보러 나가는 모습이 미웠다네요. 그러면서 바닥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숙모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요. 그렇게 그날 밤 다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숙모에게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어찌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재수 씨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이거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고 막내 숙모는 얼마 뒤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옥살이라도 시키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많이 속상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고 아버지에게 화 풀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이사가라고 하셨다네요. 막내 숙모는 며칠 동안 사과를 하다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조건으로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어찌 지냈는지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 나쁘던 사이도 도와진다고 그러던데 막내 숙모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나 봅니다. 사람이 어찌 쉽게 변하겠나요? 평생을 남 비교하고 무시하고 살다가 이제는 저런 일까지 벌이는 걸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숙모 자신은 남들과 비교하면 힘이 나셨나 봅니다. 저는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지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우리 가족 부모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만족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남과 비교를 하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숙모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 친구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이런저런 용돈을 사서 쓸 때에도 우리 부모님은 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용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내가 외동딸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가족은 방학 때마다 해외로 놀러 다녔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우리 이모는 술만 마시면 폭행하는 이모부 밑에서 언니 오빠가 시집장가 갈 때까지만 버티고 이혼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내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나를 안방으로 불러 중요 서류가 어디 있으며 보험 서류, 통장 및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나를 부러워하던 친구들 덕분에 우리 집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집은 더 부자였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내가 첫 직장을 얻었고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의 회사에 취직하는 걸 떠나서 아예 취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너는 도대체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왔냐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나도 취직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고요. 저는 대기업에 원서를 넣지도 않았고요.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집에서도 멀었기 때문에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고 정말 첫눈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25살이었고 그 남자는 30대였습니다. 저는 진짜 그 남자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땡땡구에 사는 것밖에 몰랐는데 술을 먹고 땡땡구청 앞에 가서 전화를 해 나오라고 생떼를 쓰고 새벽에 나온 남자가 나에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직장생활 안 해봤냐고 선배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라고 하는데도 엉엉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같이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며 심지어 게이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콧물을 질질 흘리며 말이죠. 흑역사였습니다. 저는 땡땡구청 앞에 전화해서 나오라고 고집을 피울 때 이미 사실 술이 좀 깼습니다. 다음날 물론 기억도 다 났고요. 그런데 다음날 기억 안 나는 척한 거는 비밀입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 남자를 귀찮게 했고요. 저는 25살의 나이에 손편지를 써봤고 구구절절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울어도 봤고 술 취해 그 남자의 구두에 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연히들은 검은색을 좋아한다는 얘기에 저는 바로 그날 저녁에 미용실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음날 엄마가 장례식에 가냐고 물을 만큼 새까만 옷으로 도배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브라운 계열의 아이라이너를 썼었는데 일이 끝나고 바로 화장품 가게로 달려가 검은 아이라이너를 구입했고요. 그 당시 내 친구는 립스틱도 검은색으로 칠하고 가지 그러냐며 나를 비웃었지만 저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그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나에게 일 끝나고 술을 한잔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쓰면서도 흥분하는 듯 합니다. 하필이면 구두를 새로 신고 온 날이었는데 아침에 편하게 신고 왔는데 그 남자와 일이 끝나고 술집을 향해 걷는데 갑자기 발이 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픔을 따위 잊고 그 남자 얼굴을 올려다보며 실실 웃으며 걸을 만큼 좋아했습니다. 그 남자가 치기가 올라서 나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집이 잘 살죠? 였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화목하냐는 건지 내가 잘 살고 있냐는 건지 돈이 많냐는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 집은 화목했고 돈도 있을 만큼 있어서였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얼굴에 그늘이 없다고 말했고요. 자신이 명품은 잘 모르지만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 전부 명품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보다는 내 가방까지 자세히 봐주고 있었어 하면서 바보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속으로. 남자는 자기가 홀어머니의 장남이라는 사실과 빚이 많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게 자라왔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나에게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해준다는 사실이 좋았고요. 그때는 그게 거절인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비밀 이야기를 나눈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고 기뻐하며 집에 올 만큼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남자가 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자신이 가난하고 내가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라 우리 사이를 망설인 것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백화점에 남자친구와 쇼핑을 갔습니다. 커플티를 사자고 했는데 자기가 이 나이에 무슨 후드티를 입냐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의 커플 오피스룩을 입자고 했고 내가 사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정장을 사는 게 그것도 2벌이나 너무 사치야.
저는 내가 내 돈을 쓰면서 왜 그 남자를 설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인생 첫 커플룩을 한다는 사실에 들떠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마다 그 남자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런 걸 살 때도 벌벌 떠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니까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너희 부모님이 나같이 돈 없는 놈을 등등. 저는 둘 다 가난하지 않고 내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게 어디냐. 오빠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다 사줄 수 있다. 라고 열심히 외쳐댔습니다. 허공에. 어느 순간 저는 내가 돈을 쓰면서도 그 남자의 눈치를 봤고요.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없게 되었고 비싼 것을 먹이고 싶어도 저렴한 식당으로 갔고 외제차가 사고 싶었는데 차도 못 샀고 어차피 돈은 내가 다 낼 거였는데도 저는 내 돈을 쓰면서도 눈치를 봤습니다. 나는 스테이크에 포도주 한 잔이 하고 싶은 날에도 그럼 그 남자는 우리의 차이를 느낄 것이고 그럼 나를 만나는 게 힘들어질 테니 항상 그 남자가 좋아하는 질긴 고기가 나오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1인분에 3,000 몇백 원이었던 집. 젊은 여자는 나밖에 없던 그 가게. 어느 날 문득 디카 앨범을 보다가 프라하의 거리가 그리워져 이번 휴가 때는 프라하를 다녀오겠다고 말하자고 남자는 자기는 여권도 없는데 너는 휴가 때 외국을 다니는 여자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이 보인다며. 나는 결국 그의 여름 프라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돈 쓰는 걸 즐거워하거나 본인의 기준에 비싼 물건을 주저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 너는 좋겠다. 너와 나는 다르다. 등등의 말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절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나 때문에 주눅이 들까봐 항상 그의 눈치를 보며 싼 것만 사고 싼 것만 입었습니다. 내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말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내가 좋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눈치 보고 살 것이 뻔하며 살려가는 것 같다며 나는 또 죄지은 사람처럼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온갖 아양을 떨고 온갖 선물을 사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돈하던 남자가 자기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화점에서 15만원짜리 재킷을 샀다가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상표 15만원 재킷 사는 게 절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평균 직장인의 월급이 얼마고 비슷한 재킷을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현명했다는 등 1시간 가까이 설교를 들었었는데 어머니께 한방 화장품 풀 라인 세트로 80만원어치의 과일 바구니 제일 비싼 것에 한우까지 바리바리 억척스럽게 들고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멍청한 연애를 했는지. 그 남자는 내가 립스틱을 또 사는 것에 대해 3만원 정도. 얼마 전에 사지 않았느냐, 립스틱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왜 사느냐 등등의 말로 나를 사치스러운 여자 취급을 하고 그 남자의 지갑이 너덜너덜한 것이 안타까워 엄마에게 부탁해 면세점에서 명품 지갑을 받아 선물해 주었더니 면세는 많이 저렴한가?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라는 말을 하고 그 지갑을 열심히 들고 다니던 나는 두 번 다시는 가난한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 차로 나를 데리러 오고 좋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포도주 한잔하고 나에게 꽃다발을 사다 주며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킬 때도 가격부터 보지 않는 남자와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어차피 네 돈이 아니고 너희 부모님 돈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도 내 인생의 행운이기에 나는 부모님이 주신 돈과 내가 버는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것을 여행 가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절대 결탄코 가난한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여자에게 자격지심을 부리는 남자는 정말 못났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5년 동안 정말 값싼 옷밖에 사질 않아서 기분이 이상해져 컴퓨터를 켜고 이것저것 하다가 네이트에 들어와서 쓴 글이 되었네요. 다행히도 악성 댓글은 별로 달리지 않고 오히려 공감이 간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라는 말, 부럽다는 말, 나도 그렇다는 말, 자작하지 말라는 말 다 읽어보았습니다. 댓글이 달린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군요. 몇 번이나 읽어보았네요. 그 중에 몇 가지 댓글에 대해 쓰려고 합니다.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서 후기를 남긴다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 헤어지니까 뒷말을 한다는 댓글. 맞아요. 뒷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 몇몇은 아예 오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면 저를 이해 못해주던지. 옷장을 정리하는데 재킷이며 티셔츠며 올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빠도 그걸 잘 알 거예요. 오빠에게 왜 빠지게 됐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소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꾸미지 않는데도 잘생겼고 눈빛도 깊고 그리고 오빠를 조금 미워하기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다만 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 때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냐? 네, 헤어졌어요. 사실 탓을 하자면 헤어진 것은 오빠 어머니 탓이에요. 결혼을 해도 나는 너희와 같이 살 거고 이만큼 훌륭하게 아들을 키웠으니 이제는 좀 며느리 덕 보고 호강도 하고 싶다. 너희 친정은 잘 사니 큰 아파트도 해주겠지. 나는 젊어서 너무 고생해서 늙어서는 아들 며느리 덕 좀 보며 같이 살고 싶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직원들 생각도 많이 하시고 바쁘게 살아오시며 얻은 모든 것들을 그저 운이 좋았다 라고 치부하시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저희 엄마는 시술이며 성형을 하시지 않고 피부 관리를 받고 계신 것 뿐인데 사돈댁은 집에 돈이 많으니 얼굴에 뭘 그렇게 쳐넣어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지도 않고 아직도 얼굴이 그렇게 팽팽하신지 늙은이는 늙은이처럼 보여야지 자꾸 그렇게 얼굴에 뭘 하면 죽어서 썩지도 않는다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50대세요. 엄마는 당황한 듯 웃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여기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데 왜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유, 이거 기죽어서 무슨 얘기라도 하겠는지 하며 다 들리게 계속 중얼중얼. 아주 온 가족이 얼굴에서 귀티가 잘잘 흐르네. 사돈 양반이 특히 얼굴에 기름이 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혼하면 집은 얼마짜리로 사주실 건가요 사돈댁? 이라는 말씀에 결국엔 아버지께서 죄송하다고. 저희 세 식구가 나갈 때까지는 오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겠죠. 글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제 입장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분 말씀처럼 저 자신을 미화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관적일지라도 저는 객관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를 욕하지 말고 너의 경력을 쌓아라. 내가 보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보인다는 댓글. 그 회사는 4년 반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를 믿고 빈둥빈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빠가 제 가능성에 투자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업이 잘 돼서 당연히 수익은 아버지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4명 고용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20명이랍니다.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업의 자본은 비록 아버지에게서 나왔지만 저는 제 경력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글을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던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제 진심이 글에 담겨서 그런가 봐요. 댓글에 공감 간다고 달아주신 많은 분, 저는 무조건 헤어지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댓글에 어떤 좋은 말씀처럼 마음마저 가난한 남자라면 지금 그만두시는 게 좋다고 살짝 의견을 표합니다. 어떤 분이 할 일 없는 아줌마가 정성껏 자작한 글에 왜 댓글 다냐고 했던데 자작은 아니지만 정말 짧게 쓰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적는 일종의 글입니다. 어렸을 때 방울토마토에 나무가 방울토마토가 열리지 않아 제가 속상해하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방울토마토 나무도 살아있다며 매일매일 방울토마토 나무야 빨리 자라줘 사랑해 라고 말하면 빨리 열린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나무에 사랑 고백을 하고 제 사랑을 듬뿍 받아 자란 나무의 열매를 따먹 나무야 미안. 저의 글에는 악성 댓글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 네이트판에 엄청난 악성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예쁜 일만 일어난다고 믿으면 말을 예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말의 기적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후 후기.
3년 반 전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소중했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추가 글을 작성합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썼던 글이 페이스북이며 네이버 카페며 여기저기 퍼져서 한때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 지인들은 누가 봐도 저인 줄 알고 캡처해서 보내주고 너 맞지? 등등 물론 다 인정했고 그 순간에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퍼가신 곳들에서도 악성 댓글이 많았어요. 네가 따라다녀 놓고 왜 뒷말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남자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네 맘대로 사람 꼬셔놓고 왜 뒤에서 욕하느냐? 그게 네 돈이냐? 네 아빠 돈이지. 그냥 네가 딱 그만큼만 그 남자를 사랑한 거다. 진짜 사랑했으면 시어머니가 자리가 그런 사람이었어도 결혼했어야 한다. 남자만 불쌍하다 등등. 휴, 4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날 제 글로 인해 기분이 나쁘셨던 남자분들, 저를 욕하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을 키우세요. 여자친구 돈 쓰는 거로 눈치 주지 마시고 비싼 곳도 척척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돈이 없으시면 연애를 하지 마세요. 연애를 하면서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연애를 하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데이트 비용 너무 많이 썼어. 이번 달은 라면만 먹어야겠네. 자기야, 내가 오빠니까 돈을 더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기분이 나빠. 휴. 전 제 글이 퍼지고 달린 댓글들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남자친구가 데이트하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라면만 먹어야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 사실 저도 그때 그분을 만나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것이 아깝고 돈이 없는데 왜 굳이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하시나요? 인터넷에 퍼진 제 글에 대부분의 댓글이 네, 남자친구도 그랬어요. 내 얘긴 줄 알았다. 전 남자친구 생각이 남. 나도 전 남자친구 만날 때 내 돈 쓰면서 눈치 봤어요. 저도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남자 만날 때 제가 거의 다 사줬어요. 등등.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와 질책의 댓글을 제 글에 달린 댓글 중에서 내 전 여자친구도 돈이 없어서 내가 내 돈 쓰면서 눈치 봤어요. 내 전 여자친구도 돈이 없어서 내가 내 면도기 사면서도 눈치를 봤고요. 내 전 여자친구도 돈이 없어서 내가 군대 휴가 나갈 때마다 돈 모아서 생활비 보태라고 줬는데 생활의 차이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런 댓글은 하나도,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 남자분은 헤어지고도 2년 반이나 더 연락이 왔어요. 제 글이 너무 많이 퍼져서 제 전 남자친구가 뭔가 이상한 표현인 듯 하지만 볼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는 안 적을게요. 2년 반 동안 계속 연락이 와서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 홀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셔서 어머니가 상견례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참아 나설 수 없었다 등등.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냥 한순간에 탁 놓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속물이라고 저를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예쁜 추억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원망도 미움도 없고 그냥 저와는 상관없이 그 오빠가 자기 혼자 알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행복하게 못 산다고 해도 별 생각은 없지만 저도 이 글을 다시 읽어주신 여러분들도 벌써 그때보다 4살이나 나이가 더 드시고 많은 인생 경험을 하셨겠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뭔가 더 싱그러움을 느끼고는 한답니다. 혹시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보셨나요?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고 슬펐습니다. 혹시 눈이 부시게 안 보신 분들은 꼭 시간 되실 때 봐보세요.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드라마예요.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추천받아서 보게 되었는데 추천해준 친구한테 맛있는 것을 대접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했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에 결혼합니다. 부끄러워서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마 친구 아들. 말 그대로 아치는 애랑 결혼해요. 아빠 친구 아들. 아빠 친구분 아들이 귀국하셨다고 같이 밥 한번 먹자고 끌고 나가주신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약 20년 만에 만나는 것이기도 했고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나갔는데 더 초등학생 멍청이 동생이 아니고 키도 너무 커져서 갑자기 어색. 누나 하면서 몇 번 만나다가 어느 날부턴가 혜수야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 혜수는 아니고요. 제가 김혜수 배우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역시 남녀 사이는 모르는 것. 오늘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갑자기 네이트판이 생각나서 혹시나 저에게 공감해 주셨던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제 결혼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네이트에 다시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프라하를 다녀오고 제가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저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고 주는 것 없이 바라지도 않고 아들이 없는 저희 아버지에게 저보다 더 잘해서 아버지에게 아들 생겼다고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저희 엄마 생신에도 풍성하고 예쁜 꽃다발과 정성스레 고른 선물을 드리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금방 시드는 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받는 그 순간 제가 환하게 한번 웃을 수 있다면 10배 비싼 꽃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에이, 2달 전에 샀는데 이제 와서 애누리해 라고 말하는 제게 2달 동안 기쁜 마음으로 썼는데 그게 할인하는 금액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거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 무조건 싸고 무조건 할인하는 물건,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 돈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아니면 꼭 만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살다가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뿅 하고 나타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나 만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시면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신 그 드라마처럼 눈이 부시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곳에 4살을 더 먹었다고 너무 나이 든 사람처럼 말하네요. 사실 저 요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물결이랑 줄임표, 눈웃음 이런 거 많이 쓰면 나이 든 거라고 해서 자제 중이에요. 4년 전에 저에게 재미있던 경험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제 결혼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모두 눈이 부신 하루가 되시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스트 댓글. 와, 축하해요. 처음 가난한 남자 썰 봤을 때 1차 충격으로 이런 천사 같은 여자가 역시 있는 집 딸은 다르네. 2차 충격으로 이런 남자가 내 옆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있어? 역시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 봐요.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내일 다시 만날게요.